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 귀하지 않겠냐마는 내 아들 민우는 내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몸으로 식당 일을 하며 손등이 터져나가도록 일해 키운 아들이었다. 그 고생을 다 알고 자란 아들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해 첫 월급을 타오던 날 녀석은 내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이제 고생 끝이라고 말했다. 그 눈물이 내 인생의 보상 같았다. 그런 아들이 3년 전 단아한 외모에 똑 부러지는 성격의 지수를 데려왔을 때 나는 드디어 우리 가문에 복이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다. 며느리는 대형 로펌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첫 대면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조곤조곤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주관이 뚜렷해야 잘 산다는 생각에 대견하게만 여겼다. 아들은 지수를 보며 눈에서 꿀이 떨어졌고 나 역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고 싶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두 사람을 보며 나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당신 보고 있어? 우리 민우가 이렇게 예쁜 색시를 얻었어. 그게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결혼 후 2년 동안 나는 며느리에게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반찬을 해서 보낼 때도 혹여 부담이 될까봐 집 앞에 두고 문자만 한 통 남겼고 명절에도 며느리 힘들까 싶어 전날에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먼저 배려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손주였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주변 친구들이 유모차를 끌고 공원에 나오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저릿했다. 아들놈 닮은 손자 하나, 아니 며느리 닮은 예쁜 손녀 하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요즘은 커리어가 중요하잖아요. 저 지금 팀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지. 하지만 친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민우네는 소식이 없냐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아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라며 나를 다독였다. 그러다 얼마 전 내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다. 그날따라 아들의 얼굴이 유독 수척해 보였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며 업무가 많아졌다는 핑계를 댔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던 아들은 술 기운을 빌려 슬쩍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입을 뗐다. 엄마, 우리 이제 아이 가져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 소리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싶어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을 잡은 며느리의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기뻐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기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아주 귀찮은 숙제를 떠맡은 사람처럼 서늘하고 계산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살며시 내 손을 뿌리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이를 갖는 건 축복이지만 그만큼 대가도 따르는 법이잖아요. 대가를 따르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아들을 쳐다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뒤 나는 반찬통을 챙겨 들고 아들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조용한 집안,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도저히 가족 사이에 오갈 수 없는 차갑고 딱딱한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제목부터 숨이 턱 막히는 그 이름,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력 손실 보전 계약서.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는 사랑 대신 숫자가, 축복 대신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임신 시 5천만 원 지급, 출산 시 아파트 명의 55분할, 산후조리 및 육아 도우미 비용 전액 남편 부담.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올가매고 우리 가족의 천륜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악마의 문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모욕적인 계약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다. 며느리에게 아들은 남편이 아니라 자식을 핑계로 한미천 챙기기 위한 거래 상대에 불과했던 것일까? 현관문 너머로 아들의 지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이제 이 가식적인 평화는 끝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서류 뭉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목을 죄고 있는 올감이었고 우리 집안의 천륜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다. 임신 확인 시 5천만 원 지급, 출산 후 아파트 지분 절반 이전.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박혀 피를 흘리게 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 앞에서 내 아들을 지키려면 나 역시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현관으로 들어선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아들 민우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다. 퇴근길의 피곤함이라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깊은 절망이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챙겨온 반찬들을 꺼내놓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민우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고기 좀 볶아왔다. 온 김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묘한 냉기가 흘렀다. 며느리는 정갈하게 숟가락을 놓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이 평소에는 단아해 보였는데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기계적으로 보였다. 내 아들은 젓가락질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밥알만 세고 있었다. 아들의 눈밑은 거뭇하게 죽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듯했다.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제 집에서 저토록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리 없었다. 지수야, 아까 민우가 아이 가질 생각이라고 하길래 내가 너무 좋아서 말이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애미한테 말해라.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나는 넌지시 운을 뗐다.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지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아주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요즘은 무작정 아이를 갖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요. 손실? 효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가정이 아니라 기업의 회의실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그녀에게는 그저 커리어의 손실이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남편의 피 같은 돈과 재산을 뜯어내야 하는 비즈니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지수야, 어머니 계신데 그런 말은 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지수는 단칼에 말을 잘랐다. 민우 씨, 우리 이미 합의한 내용이잖아. 어머니도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렇죠, 어머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당신 아들이 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손주는 꿈도 꾸지 마세요 라고 협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다. 내 아들을 ATM기로 취급하며 임신을 담보로 거액의 돈과 아파트 지분까지 요구하는 여자가 제 며느리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식탁을 뒤엎고 싶었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터트리면 아들만 더 곤란해질 것이 뻔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놓는 자리에서도 지수의 태도는 당당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아파트 시세며 본인의 로펌 복직 계획 등을 늘어놓았다.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아들의 희생과 금전적 보상이 깔려 있었다. 아들은 그저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가스라이팅.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논리에 세뇌당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밤늦게 아들 집을 나서며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돌아본 아파트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이 지옥 같은 계약 관계에서 구해내야 했다. 며느리가 그토록 당당하게 효율과 합리를 논한다면 나 또한 그녀의 방식대로 대응해 주리라 결심했다. 내 아들의 눈물과 내 집안의 평화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지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의 자비가 아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잔혹함을 보여줄 차례였다. 아들 집을 다녀온 뒤로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차가운 서류 뭉치가 환영처럼 떠올랐다. 내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손주를 거래의 담보로 삼는 그 여자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정말 그저 자신의 경력 단절이 두려워 그런 파렴치한 조건을 내건 것일까? 내 오랜 육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로펌 비서로 일하며 철두철미한 척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시간을 노려 다시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며느리가 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기분이었지만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죄책감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집안은 주인의 성격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나는 거실을 지나 며느리가 주로 사용하는 작은 방,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며느리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라 평소에는 아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법률 관련 서적들과 빼곡한 스케줄러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전문직 여성의 서재였지만 나는 책상 밑 깊숙이 밀어 넣어진 서류함에 눈길이 갔다. 서류함을 뒤적거리던 중 맨 밑바닥에서 노란색 대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며느리의 이름 석자와 함께 어느 채권 추심 업체에서 보낸 듯한 직인이 찍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경력 손실 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사채와 주식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였다. 며느리는 커리어를 핑계로 아들에게 거액을 요구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치와 잘못된 투자로 생긴 빚을 메꾸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보상? 그 모든 것은 내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그럴싸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파산 직전의 인생을 구원받기 위해 내 아들의 성실함과 우리 집안의 재산을 사냥하고 있었던 셈이다. 통지서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메모지도 있었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추가 대출 한도와 금매 시 시세 차익 등이 꼼꼼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내 아들과 함께할 미래 따위는 그 메모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현금화와 탈출이라는 단어만이 며느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내 아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든 그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맞춰주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뒤에서 아들을 토째로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니.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올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급하게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고 서류함 깊숙이 밀어 넣었다. 구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책상 밑 공간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짧은 침묵 뒤에 들려온 것은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걱정 마,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은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 바보 같은 인간, 내가 조금만 밀어붙이니까 금방 넘어오더라고. 아파트 지분만 넘어오면 바로 정리해서 넘길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아까 식탁에서 보여주었던 우아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탐욕과 조급함이 섞인 밑바닥 인생의 거친 말투였다. 내 아들을 바보 같은 인간이라 부르며 비웃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며느리가 방을 나갈 때까지 어둠 속에서 분노의 칼을 갈았다. 지수야, 내가 내 아들을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한다면 나 또한 너를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쓰레기로 대우해 주마. 시어머니의 진짜 무서움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며느리가 서재에서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은 내 귀를 찢어놓는 듯했다. 내 아들을 바보 같은 인간이라 부르며 돈줄로만 취급하는 그 목소리.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겨우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핀 꽃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지옥의 풍경처럼 보였다. 내 아들 민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여자는 그 아파트 지분을 팔아치울 궁리나 하고 있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증거가 필요했다. 말뿐인 폭로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반격의 기회만 줄 뿐이었다. 그 여자는 로펌에서 잔뼈가 굵은 비서다. 남을 속이고 문서로 사람을 올가매는 데는 도 같은 인간이다. 나는 책상 밑에서 보았던 그 채권 통지서들을 떠올렸다. 주식담보대출, 사채, 연체이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며느리는 출산이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거래의 도구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다. 며느리 몰래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절실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은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엄마, 지수랑 이야기 끝냈어. 그냥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 지수도 자기 커리어 포기하고 애 낳아주는 건데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내뱉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민우야,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자식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 지수 말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 여자가 임신하면 몸도 망가지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건 순식간이래. 내가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줘? 아들의 눈은 이미 멀어 있었다. 며느리가 주입한 경력 단절의 공포와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논리에 완벽하게 포섭되어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빈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민우야, 사실 내가 어제. 그 순간 아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지수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표정이 금세 비굴할 정도로 공손해졌다. 응, 지수야. 응, 지금 엄마 집이야. 금방 갈게.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수신기 너머로 날카롭게 새어나왔다.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 서늘한 기운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전화를 끊은 아들은 급하게 일어섰다. 지수가 기다린대. 엄마, 나갈게. 그리고 앞으로 지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지수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어. 아들은 나를 외면한 채 서둘러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이미 아들의 주변에 철벽을 쳐두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모두 구시대적 잔소리나 자신들에 대한 질투로 치부하도록 아들을 세뇌시킨 것이 분명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며느리가 내민 그 계약 조건을 다시 되새겼다. 5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 가치의 아파트 지분 절반. 그것은 며느리에게는 빚을 갚고 새로운 사치를 시작할 종잣돈이었고 내 아들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노예의 낙인이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아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아들의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내 삶이 이토록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법과 계약으로 내 아들을 사냥하려 한다면 나는 그 법과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며느리가 원하는 그 5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 그것이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든 성배가 되도록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느리의 독촉은 시간이 갈수록 잔인해졌다. 경력 손실 보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어느새 채무 독촉과 같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내 아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며느리는 임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핑계로 계약서에 명시된 5천만 원을 당장 일시불로 입금하라며 아들을 몰아붙였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할 때 무리해서 집을 해오느라 수중에 그만한 목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결국 내 아들은 퇴근 후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들의 뒤를 밟았다. 아들이 겪고 있을 고통의 깊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걸음걸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아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가 숨어 지켜보니 아들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나 민우야. 미안한데 혹시 한 1,000만 원 정도만 융통 가능할까? 아니, 갑자기 쓸 데가 좀 생겨서.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전화를 끄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문대를 나오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내 아들이 고작 며느리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친구들에게 자존심을 다 깎아먹으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한 통, 두 통? 거절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아들의 고개는 점점 더 밑으로 떨어졌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아들은 벤치에 앉아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공원의 정막을 뚫고 내 귀에 박혔다. 30 중반의 다 큰 아들이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거대한 거래였음을 깨달아가는 자괴감, 그리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용기가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절망이었다. 며느리는 아들의 이런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녀에게 아들은 그저 5,000만 원짜리 수표에 불과할 테니까.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다. 민우야, 그만해라. 그 돈 엄마가 줄 테니 그 집에서 나오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내가 돈을 내주는 것은 며느리의 아가리에 고기를 던져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며느리의 탐욕은 결코 5,000만 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그 다음엔 내 노후 자금까지 노릴 것이 뻔했다. 아들이 스스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려면 나는 더 모질어져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냉소였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며 입술을 비틀었다. 민우 씨, 오늘까지 입금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내 몸 망가뜨려가며 애 낳아주겠다는데 약속한 돈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는 거야? 실망이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감정이 메마른 기계음 같았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울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합리적 계약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녀가 내 아들에게서 뜯어내려 하는 그 돈과 재산이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녀는 잊고 있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회수하는 순간 며느리의 그 당당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나는 어둠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자비를 완전히 거두어들였다. 지수야, 내가 내 아들에게 흘리게 한 이 눈물 한 방울이 조만간 너에게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내 아들이 공원 벤치에서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돈을 구걸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며느리 지수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다. 로펌 비서라는 번듯한 직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아내야만 아들을 이 지옥에서 꺼낼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이 출근한 뒤 며느리의 퇴근길을 뒤쫓기 시작했다. 로펌이 있는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나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지수가 빌딩 입구를 빠져나왔다. 아들에게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라던 그녀의 옷차림은 퇴근하는 직장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온 듯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에 키리를 신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 바였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멀찍이 서 그녀의 뒤를 쫓았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아들에게는 임신 준비를 위해 술을 끊겠다고 단언하더니 그녀의 앞에는 고가의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화려한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고 친구인 듯한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그 모습에서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여자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내 아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누리는 그 화려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서재가 아닌 며느리의 드레스룸을 뒤졌다. 지난번 발견했던 채권 통지서 외에도 무언가 더 있을 것이 분명했다. 옷장 깊숙한 곳, 명품 가방 상자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밀번호를 알 리 없었지만 나는 지수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을 조합해 눌러보았다. 역시나 아니었다. 문득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숫자가 떠올랐다. 계약서에 적혀있던 그 금액들. 조합 끝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며느리의 화려한 사생활을 뒷받침하는 영수증들과 또 다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화점 VIP 실적 유지서, 수천만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환전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확인서였다. 지수는 로펌에서 일하며 알게 된 고급 정보를 이용해 무리하게 가상화폐와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무려 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내민 출산 계약서는 경력 단절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채 이자를 갚고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또 다른 도박 같은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셈이다. 내 손주는 그녀에게 그저 빚잔치를 끝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배경 좋은 아들을 자신의 빚을 떠넘길 호구로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금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하며 몸을 떨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수는 아들의 순수한 사랑과 부모의 손주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우리 집안 전체를 파멸로 이끌 계획이었다. 만약 내가 이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면, 만약 아들이 정말로 그 돈을 입금하고 아파트 명의를 넘겨줬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지수의 빚더미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았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우야, 내일 엄마 좀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길 것 같구나. 이제 숨겨진 펜은 모두 내 손안에 있었다.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합리적 계약과 법적 논리로 그녀를 단죄할 시간이었다. 지수야, 내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어머니가 펼칠 진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오후 나는 지수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다. 평소처럼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지수는 나를 향해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은 어제 라운지 바에서 보았던 그 탐욕스러운 빛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여유로운 척 미소 지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우 씨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우아한 목소리가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식적으로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어제 촬영한 사진들을 인화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며느리의 손길이 멈칫했다.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채권 추심 통지서, 사채 연체 기록, 그리고 청담동 라운지 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비웃던 그녀의 사진들. 지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머니,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뒤조사하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로펌 비서 시어머니답지 않으시네요. 사과나 변명은커녕 그녀는 대뜸 법을 운운하며 나를 위협했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내 아들을 도구 삼아 7억 원의 빚을 털어내려던 여자가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논하다니. 나는 낮고 강한 어조로 응수했다. 법? 내가 내 아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봤니? 혼인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그러자 지수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노려봤다. 혼인 취소요? 해보세요. 소송하는 동안 민우 씨 정신이 온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민우 씨는 이미 제 편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든 믿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 사진들 보여줘도 제가 어머니가 조작한 거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민우 씨는 저를 믿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녀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지수는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제안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 아들이 고통받는 거 보기 싫으시죠? 민우 씨가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거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어머니가 이 돈 주실래요? 어차피 나중에 민우 씨한테 물려주실 재산 지금 좀 땡겨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민우 씨 안 괴롭히고 예쁜 손주 낳아드릴게요. 이게 모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내 아들을 담보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다. 오로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만 있을 뿐이었다. 지수의 입에서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그녀의 목구멍에 뜨거운 찬물을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버텼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의 인생은 영영 저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수야,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그 돈, 단 한 푼도 우리 집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믿는 내 아들의 사랑, 그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나는 차갑게 뱉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지수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누가 이기나? 찻집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지수는 생각보다 더 영악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을 걸고 싸우는 엄마라는 사실이다. 이제 적당한 훈계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의 방식대로 가장 철저하고 냉혹한 계약의 파기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곧바로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자 내 아들의 오랜 친구인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가 합리화 계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내 아들을 사냥하려 한다면 나는 그 방패를 녹여 그녀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나는 곧바로 내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훈이의 사무실로 향했다.
정훈이는 내가 가져온 며느리의 빚 독촉장과 사치스러운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름 끼치는 출산 계약서 사본을 검토하며 연신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건 정말 역대급이네요. 로펌 비서라 그런지 법의 테두리를 아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신체적 행위나 인격적 가치를 금전과 결부시킨 계약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봐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숨긴 이 7억 원의 빚은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훈이의 냉철한 분석에 나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정훈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정훈아, 단순히 이혼시키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다. 저 여자가 내 아들에게서 뜯어내려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저 둘의 앞날을 위해 내주었던 모든 것들을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하고 싶어. 저 여자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계산서로 응징해 주마. 내 말에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며느리를 무너뜨릴 역계약서와 채권 회수 계획서를 작성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아들 명의의 아파트였다. 사실 그 아파트는 결혼 당시 내가 식당을 하며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보상금을 합쳐 장만해 준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들 내외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증여 형식을 취했지만 나는 정훈이의 조언에 따라 당시 작성해 두었던 효도 계약서와 재산관리 약정서를 찾아냈다. 아들이 결혼 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고 가게를 건강하게 꾸린다는 조건 하에 내준 돈이었기에 며느리의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 증여는 취소하거나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나는 며느리 지수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제목은 부적절한 혼인 유지 및 재산 은닉에 따른 증여, 자금 반환 청구. 지수가 아들에게 내밀었던 차가운 계약서와 똑같은 형식의 서류였다. 아파트 구매 당시 내가 보태준 5억 원과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던 수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이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구도 잊지 않았다. 내용 증명을 받은 지수는 아마 미친 듯이 날뛰었을 것이다. 그녀가 믿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인 아파트 지분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으니까. 그녀는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는 모든 사실을 알리는 긴 편지와 함께 정훈이가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보냈다. 민우야,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를 보거라. 엄마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며칠 뒤 지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붙잡고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은 그저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관리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7억 원의 빚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확인한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다. 아들은 며느리가 내밀었던 출산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당신이 말한 비즈니스, 이제 내가 끝낼게. 아들의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모든 야욕을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며느리가 그토록 당당하게 말했던 로펌에서의 지위와 사회적 명성, 그것마저도 그녀의 탐욕과 함께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가 내 아들에게 흘리게 한 눈물은 이제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지수야, 내가 내 아들을 호구로 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 내 직장과 내 주변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 줄게. 지수는 끝까지 영악했다. 아들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이별을 선언했음에도 그녀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버텼다. 오히려 자신이 임신을 준비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배경과 법적 지식을 과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녀가 휘두르는 그 법이라는 칼날은 진실이라는 방패 앞에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정훈이가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을 들고 지수가 근무하는 강남의 대형 로펌으로 향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의 화려한 삶을 지탱해주던 그 성역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것이다. 로펌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소리가 내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지수의 직속 상사인 파트너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다. 비서로서 변호사의 비밀을 엄수해야 할 그녀가 오히려 법률 지식을 악용해 가족을 기망하고 거액의 빚을 은닉한 채 사기 결혼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해당 로펌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파트너 변호사 앞에 나는 지수의 채권 통지서와 해외 원정 도박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산 계약서 사본을 내려놓았다. 변호사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다. 이게 정말 우리 로펌 비서가 작성한 문서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문직의 윤리를 저버리고 생명을 거래의 도구로 삼은 그녀의 행태는 로펌 내부 규정상 즉각적인 해고 사유이자 변호사 협회에 보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였다. 그때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수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평소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하지만 상사인 변호사의 차가운 일갈에 그녀의 목소리는 곧바로 잦아들었다. 지수 씨, 일단 앉으세요. 이 서류들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을 확인하는 지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밑바닥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로 지수는 로펌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커리어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불타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훈이는 이미 지수를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그동안 내가 지원했던 자금들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수는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기는커녕 당장 머물 곳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일주일 뒤 아파트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아들 집을 찾았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지수의 명품 가방과 가구들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지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었다. 민우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랑했잖아. 아들은 그런 지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이 말한 사랑, 그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자격도,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나는 울부짖는 지수를 뒤로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도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의 허탈함과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만이 엿보였다. 지수는 결국 자신의 빚을 갚아줄 호구를 찾으려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고 말았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만큼 혹독할 것이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수가 떠난 아파트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내 아들 민우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 어미로서 늘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는 틀리지 않았다. 로펌에서 쫓겨난 지수는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동안 내가 지원했던 자금 반환 소송에서 처참하게 패소했다. 아파트 지분은커녕 그녀가 가진 명품들과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모두 압류당했다. 7억 원의 빚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이제는 번듯한 직장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에게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숨막히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갔다. 최근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지수는 지방의 한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화려한 강남의 라운지 바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녀가 이제는 땀과 기름 냄새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크레디터즈의 전화를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가끔 그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도와달라며 울며불며 매달린다고 했지만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 여자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웠어. 차분하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들은 한동안 일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지냈다. 그러다 얼마 전 내 오랜 고향 친구이자 식당 일을 할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신의 딸 소영이가 외국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민우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사실 아들은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은 터라 재혼은커녕 연애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친구 딸인데 밥이라도 한 끼 먹어주는 게 예의 아니겠니라는 내 간곡한 부탁에 아들은 못 이기는 척 맞선 자리에 나갔다. 사실 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상처 입은 아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다녀온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2년 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다. 엄마, 소영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나도 경희와 함께 소영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영이의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화려한 치장 없이도 단아함이 뚝뚝 묻어나는 미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감동시킨 것은 그녀의 외모보다 그 깊고 따뜻한 속마음이었다. 그녀는 민우의 아픔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을 수 있잖아요. 민우 씨가 그 시간을 견뎌낸 게 참 대단해 보였어요 라며 오히려 아들을 다독여 주었다. 며느리 지수가 사람을 비즈니스로 대했다면 소영이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소영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내 거친 손을 잡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와는 달리 그녀는 내가 차려준 소박한 집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남김없이 먹어주었다. 아들도 이제는 퇴근길에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공원을 헤매지 않는다. 대신 소영이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약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집.
그것이 내가 그토록 바랐던 진짜 가정의 모습이었다. 어느덧 소영이와 민우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소영이는 결혼 전 출산에 대해 묻는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머니,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건강하게 아이 낳아서 어머니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오늘도 나는 아들 내외와 함께 공원을 거닌다. 저 멀리서 아들과 소영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보, 이제 걱정 마요. 우리 아들 진짜 짝을 찾았어. 탐욕의 끝에서 만난 비극은 이제 한 장의 추억이 되었고 우리 집에는 새로운 질서와 행복이 싹트고 있다. 가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조건 없이 채워주는 축복이라는 것.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내 아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